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35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오늘의 수업은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이 그렇게 엄청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임진왜란 정도는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과서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임진왜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임진왜란 스토리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년 1592년에 일본인들이 쳐들어와서 일어나게 된 난리,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있었던 전쟁을 통틀어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교과서에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1592년부터 98년까지의 전쟁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휴전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597년 정유년에 일본 애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우리가 흔히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렇게 합쳐서 길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보통 임진왜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1592년부터 98년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업에서 선생님이 별말이 없이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그냥 전쟁을 통째로 덩어리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약 100여 년에 걸친 전국시대가 끝이 났죠. 누구 덕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른 잘 나가는 사무라이들처럼 높은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낮은 하급 무사 혹은 농민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낮은 신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잘난 사무라이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본의 전국 통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습니까?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황금 부채를 들고 다녔다라고 해요. 자,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황금 부채인데 눈치 빠른 친구는 눈치챘을 거예요. 이 부채가 뭘 상징하는 건지. 그죠? 지도네요, 지도. 동아시아의 지도. 좀 비슷한가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본,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중국.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세계, 동아시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품고 있던 것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썼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는 한반도와 중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갈 거다. 너는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황제가 되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꿈 자체가 굉장히 어마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조선 침략의 원인이라고, 임진왜란의 원인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인물의 개인적인 욕심. 이것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하고 싶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둘째는 좀 정치적인 이유인데 일본의 지배층은 사무라이들이잖아요. 사무라이들은 무사고 무사는 전쟁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지를 빼앗고 자신의 땅을 넓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국시대가 끝나게 되고 일본 내에서 전쟁이 금지되게 됩니다. 당연히 당시의 사무라이들 그리고 좀 더 높은 사무라이였던 영주, 다이묘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금지시킴으로써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불만을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돌립니다. 야, 뭐하러 불만 가져? 지금부터 한반도 쳐들어갈 거고 조선을 점령하고 나서는 중국까지 쳐들어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땅 얻게 되면은 그 땅 너희들의 영지가 될 수 있어. 나를 위해 충성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금지돼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던 영주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더 넓은 세계로 쳐들어가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일본이 이제 1592년 4월 13일에 조선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연표랑 같이 한번 쭉 해볼 건데 교과서에 있는 주요 전투와 또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나름 맥을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투들을 조금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등장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등장 인물들이랑 그 다음에 그들이 활약했던 전투,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전개되었던 순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군들은 어, 어디로 들어오겠냐? 우리나라 남부의 동래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동래는 지금의 부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발대로만 해도 수백 척의 배에 10,000명이 넘는 일본 군들이 부산에 상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라서 총 병력으로는 뭐 15만 이상의 일본 군들이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배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전투인 부산진 전투에서 뭐 조선 패배하게 되고요. 본격적인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래성 전투 보게 되면은 성을 포위를 하고 일본군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들이 조선에 처음 쳐들어왔을 때 너네 왜 쳐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변명이라면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갈 것이다. 우리는 명나라에 쳐들어가는 거니까 조선 너네들 우리를 위해서 길을 비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의 확대도예요. 보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뭔가 간판 같은 걸 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 간판으로 보여주니까 조선에서 다시 뭔가 간판을 던졌어요. 예, 뭐라고 써 있었는지 봅시다. 자, 전즉 전의 싸울 거면 싸우고 비전즉 안 싸울 거면 가도 길을 비켜라. 우리 명나라 공격하러 가는 거다. 너네 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만약에 안 막을 거면 길 비켜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비켜라. 조선 입장에서 이거 비켜줄 수 있습니까? 비켜줄 수 없죠. 자, 명나라는 조선의 친명 4대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랑 매우 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를 오케이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이 오는 거죠. 전사이 싸워서 죽기는 쉽다. But 가도 난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어, 날 넘고 가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에 이 동래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좀 당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일부 지휘관은 또 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추태를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동래성의 송상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최후를 탁 준비를 하고 여기서 결국에 이제 왜군들이 이제 넘어오는데 목숨 바쳐 싸우다가 여기서 사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붕 위에서 지금 약간 화질구지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붕 위에서 여인들이 기왓장을 꺼내가지고 막 일본군들한테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래성 전투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거의 전투의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부산에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동래성의 근처를 발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 바깥 지역에 있는 이 해자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여기다 사람 뼈입니다. 막대기 같아 보이는 거. 이런 뼈들이 발굴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보게 되면은 뭐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유골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개골이 있는데요. 두개골의 크기를 보았을 때는 이게 성인의 두개골은 아니고 아이의 두개골이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뭘까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도 총으로 이제 뭐 쏴서 죽였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나 현재를 가릴 거 없이 상당히 참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래성, 부산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쭉쭉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자, 상주에서 한번 조선군이 막으려고 했어요. 그날 상주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고요. 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자, 상주는 경상도 할 때의 상자.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의 메인 도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충주까지도 쭉쭉쭉쭉 일본군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조선은 전쟁 초반에 왜 그렇게 일본 애들한테 쭉쭉 밀릴 수밖에 없었나요? 그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건국 이후에 1392년에 건국이 되고 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습니다. 북쪽에서 여진족과 산발적으로 대립을 하고 남쪽에서 왜구들과 산발적으로 대립을 하는 그런 국지적인 전투는 있었지만 국가 대 국가로 꽝 붙는 그런 전쟁은 사실상 2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대비에 미흡했죠. 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대를 겪으면서 얘네들은 뭐 싸움이 일상이에요. 전쟁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비교적 신무기라고 할 수 있는 조총으로 무장을 했었죠. 조선에서도 일본이 조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발명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조총은 굉장히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총을 쏘게 되면은 그냥 탕 쏘게 나서 보통 자동으로 장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방아쇠만 당기면 땅땅땅땅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총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한 발 쏘기 위해서는 총구에다가 화약을 따로 넣고 그 안에다가 총알을 넣고 총알과 화약이 빠지지 않게 막대기로 잘 이걸 쑤셔서 고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 총알을 발사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이 방아쇠를 당기면은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또 다른 화약을 넣어야 되고 그 화약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붙은 줄이라고 하죠. 불붙은 줄, 화승줄을 이제 여기다가 방아쇠에 연결해가지고 닿아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한 발을 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숙련된 인원이 총을 쏴봤자 1분에 한두 발 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바로 당시의 조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어 있지 않아가지고 화살에 비해서 숙련된 사람이 쏘는 활에 비해서 명중률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조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할 때 활용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쟁에서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총에 대해서 초반에는 약간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사실 몰랐던 건 그런 거죠. 일본이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전쟁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조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량으로 그 다음에 이 조총의 한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운용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나름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튼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했던 일본군한테 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명중률이 낮거나 이런 것들은 뭐 집단으로 동시에 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주를 거쳐서 이제 충주로 오게 되는데 이 충주에서 벌어지는 유명한 전투가 바로 충주의 탄금대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이고요. 자, 이 충주가 어떤 곳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충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의 산맥을 표현한 지도인데요. 자, 위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백두대간 따라서 우리가 흔히 태백산맥이라고 부르는 산맥이 쭉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맥이 크게 흐르는데 이게 소백산맥입니다. 자, 상주에서 충주로 넘어갈 때 소백산맥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요. 그리고 이 산맥을 넘어가고 나면 충주에서 한양까지 딱히 막고 있는 게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짜 지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도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주로 넘어오는 길목을 뚫렸다. 그러면 이제 서울이 진짜 큰 위기가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도 이 충주에서만큼은 일본군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누굴 보냈냐? 조선에서 꽤나 이름을 떨치고 있던 신립 장군을 파견을 합니다. 신립은 주로 조선의 북쪽에서 여진족들이랑 싸우면서 꽤나 이름을 날렸던 용맹한 용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립을 파견함으로써 조선도 나름 잘 싸우는 사람 내보낸 거예요. 자, 네가 한번 가가지고 여기서 충주에서 일본군들 못 올라오게 한번 막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사실 이 상주에서 충주 쪽으로 넘어오려면은 소백산맥에 문경세제라고 하는 이런 고갯길이 있어요. 문경세제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새도 이제 넘기 힘들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험한 고갯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경세제 여러분 산을 군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고갯길을 막 계곡길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뭔가 계곡이나 산 꼭대기나 이런데 군대를 몰래 숨겨놓고 있다가 이렇게 양쪽에 숨겨놓고 있다가 적이 지나갈 때 공격하면은 일망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신립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일본군이 밑에서 올라올 때 일본군들이 이 산을 무조건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경세를 통과하지 않으면 충주로 갈 수 없고 충주를 가지 않으면 서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갯길을 통과할 때 이 험한 산에다가 병사들을 숨겨놔서 일본군을 공격을 했다면 일본군을 괴멸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진군이라도 최소한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게 되는 대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신립은 이 문경세제에다가 군대를 매복시키지 않습니다. 문경세제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끝나고 나온 자리에
허허 벌판에 넓은 벌판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신립이 바보는 아니었고요. 신립이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던 부대는 무슨 부대냐면 기마부대입니다. 신립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누구와 싸웠다 그랬어요? 여진족과 싸웠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 애들은 말을 타고 가는 그런 기마병이 능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도 어떻게 했다? 활을 쏘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는 이 기마병들이 조선의 가장 강력한 부대고 조선 군대의 핵심이고 조선군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신립이 가장 잘 다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립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얘네들이 험한 고개길을 나와가지고 넓은 평야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조선이 자랑하는 기마 부대로 얘네들을 들이받아 버리면은 이 보병은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보병이랑 기병이랑 싸우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병이 이긴다. 이런 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누누이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신립도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거를 넓은 벌판에서 자기가 선택한 장소에서 싸우겠다. 뭐 이런 거였지만 신립이 간과했던 건 그거였죠. 일본의 보병은 보병이기는 하지만 무기가 뭐였다? 조총이었고 이 조총이 신립이 생각하는 그런 한계가 많은 무기가 아니라 그 조총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수를 갖고 있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해서 조선군의 기마 부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보병 부대였다. 이런 것들을 좀 간과했겠죠. 자, 상상이 되죠? 자, 총으로 겨누고 있는 일본군 부대에 돌진하는 조선군 기마대. 결국에 탄금대에서 신립의 군대는 괴멸당하게 되고요. 신립 장군 역시 이 충주에 흐르는 이 강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전투를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충주의 탄금대 전투입니다. 자, 충주를 빼앗기면은 이제 금방 서울입니다. 충주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바로 피난길에 나섭니다. 평양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개전, 전쟁이 시작된 지 20여일 만에 서울이 일본군에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가 그냥 전쟁 안 하고 가방 메고서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서 오면은 한 보름, 2주 이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뭐 15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네들은 뭐예요? 전쟁을 하면서 왔는데도 20일 만에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일본군들이 진격을 했고 얼마나 초반에 조선이 일본군에게 밀렸는지를 여러분이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때 나라가 진짜 망할 뻔했어요. 우리 다 그냥 일본 될 뻔했어요 이때. 예. 자, 일본군은 재빠르게 한양 다음에 평양까지 쫓아오게 되고요. 평양 역시 함락당하게 됩니다. 자, 선조는 도망가야 돼. 어디까지 도망가냐? 이제 진짜 압록강 바로 앞에 있는 의주까지 도망갑니다. 실제로 선조는 의주까지 가는 것도 모자라서 너무 무서우니까 압록강 넘어서 명나라 땅으로까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말리죠. 전하, 아무리 그래도 왕이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까지 가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의주까지만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고요. 의주까지 가면서 동시에 명나라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혼자서 힘으로 막기 어려우니까 군대를 조금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이제 왕자였던 광해군은 반대쪽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잡히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사시를 대비해서 왕자였던 광해군은 반대로 도망시키는 동시에 광해군 보고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좀 독려를 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해군이 이때 이러한 역할을 상당히 잘 담당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까지 왔으니까 한 이 정도가 다 일본 땅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만큼밖에 안 남은 건데 나라가 풍전등화,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럴 때 진짜 조선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겠죠? 누구다? 바로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한산도 대첩 위치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산도 대첩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좀 뭐 배나 이런 얘기를 좀 봐야 돼요. 일본의 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싸울 때 일본의 배의 특징은 뭐냐면 바닥이 약간 좁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무를 조금 가벼운 나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바닥이 좁다 보니까 이게 여기 물에 닿는 면적이 많죠,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심해서 방향 전환, 회전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목재가 가볍고 바닥이 뾰족하다 보니까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좀 그런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 일본군은 바다에서 싸울 때 어떤 전략을 사용을 했냐? 이러한 속도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배에 접근해서 갈고리를 걸어서 상대방의 배에 넘어가서 배 위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우리가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백병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전술을 사용을 했어요. 왜 사무라이 애들은 칼 들고 싸우는 건 최고잖아요. 우리가 칼 들고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배만 붙이면 무조건 이긴다. 갈고리를 끌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게 일본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배가 작고 그 다음에 배가 가볍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에다가 대형 화포 같은 거를 실지는 못하고 원거리 공격으로는 뭐 총을 쏜다거나 하는 게 이제 일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총을 쏘면서 빠른 속도로 접근해서 갈고리 걸기. 이게 일본의 방식이었다. 자, 반면에 조선은 어땠냐? 조선의 주력 배는 우리가 판옥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거북선은 굉장히 잘 알지만 거북선도 이 판옥선에다가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배는 여러분이 판옥선 한번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넓죠.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방향 전환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자체도 더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어요. 일본 배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단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양쪽에다가 화포로 이제 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처럼 배가 안정성이 떨어졌다면 이쪽으로 화포를 쏘게 되면 여러분 알죠?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이제 뒤뚱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화포를 실을 수가 있었다. 됐죠? 그래서 대형 화포로 무장을 했던 것이 바로 조선의 배였습니다. 이 판옥선 말고 여러분 잘 아는 게 거북선이죠. 이 판옥선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제 뭐 철로 가시 같은 걸로 이제 무장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덮여져 있다 보니까 일본 군들이 넘어올 수가 있어요. 갈고리 걸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배 자체가 일본군의 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단단했기 때문에 일본군들의 대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약간 비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적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그런 돌격선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거북선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전쟁을 할 때 명령이 그냥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퍼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바다 위에서 배를 갖고 싸울 때 명령을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굉장히 전달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격을 해가지고 적진을 붕괴시키게 되면은 그만큼 적들은 그런 명령 체계나 이런 데 혼란이 찾아오게 돼가지고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수의 거북선들이 매우 큰 활약을 했다.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은 거북선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거북선이 막 다인 줄 아는데 실제로 판옥선이 100 몇 척이 있다면은 거북선은 한 두세 척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들이받아가지고 막 싸울 수는 없으니까 거북선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진영을 붕괴시키면은 판옥선이 원거리에서 화포로 공격을 하는 스타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한산도고요. 이 한산도 앞에 있는 이쪽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산도 대첩하면은 학익진 유명하죠. 학익이 뭐예요? 학익. 학의 날개 모양으로 만든 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익진이 뭐 이순신 장군이 발명한 것도 아니고요. 뭐 엄청나게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적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일본 군들은 뭐 바보입니까? 학의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학의 날개로 들어가 줄게 하면서 들어오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익진 사용해서 이겼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군은 여기 한산도 아래 이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지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아까 좁은 길목이었던 웃돌목입니다. 지금 파도, 물살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매우 강하게. 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한다? 일본군이 이쪽 위에 있습니다. 얘네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부대를 몇 개 보냅니다. 선발대를. 그런데 이제 일본군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유인이다. 이 유인에 먹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나? 점점 더 조금씩 본대를 처음엔 이렇게 했다. 조금은 이렇게 했다. 처음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조금씩 이제 일본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군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본대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일본군도 생각을 하기에, 아, 이 정도면은, 이 조선의 배가 이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정도 거리면은, 우리 본대가 이 좁은 물살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조선군에 접근을 한다면은 조선군들은 배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후퇴를 한다 그래도 조금씩 느려질 거고 우리보다 느릴 거고 그럼 우리가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일자진을 치고 있는 조선군들의 배를 한가운데를 딱 뚫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조선군들의 배에다가 갈고리 걸고 올라와가지고 칼로 썰어버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이제 일본군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할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극한까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일본군들을 유인을 합니다. 자, 이제 일본군들이 본대가 이제 그 견례량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쪽까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일본군들이 신나게 따라오겠죠. 좁은 물살을 돼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군들의 진영은 일자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일본군들. 이 사이에 어떻게 된다? 매복되어 있는 조선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군의 이순신 장군의 본대는 약간 싹 뒤로 이런 식으로 밀어나게 되고요. 숨어있는 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배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깃진의 모습을 형상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일본군들은 일렬로 이 하깃의 날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 들어오는 일본군들 사이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맞아요. 거북선들이 들어가서 진영은 붕괴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사방에서 포위한 상태에서 화포를 이용해서 미친 듯이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갈고리를 채 걸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그런 전투가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유인하고 몰래 숨어서 매복하고 적의 진영을 파괴하고 마침내 포위해서 적을 섬멸하는 정말 군사적으로 뭐 완벽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은 대장선이 침몰을 하고요. 적의 배가 60척 이상이 침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10,000명 이상 사망을 했어요. 반면에 조선군은 2명 사망했다. 그리고 10명 부상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대단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하면서 정말 진짜 나라가 계속 패배만 하면서 망할 뻔했는데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한번 승리를 하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이 한산도 대첩 이전에도 여러 번의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 이미 승리를 했어요. 작은 전투에서. 하지만 한산도 대첩이 상당히 기념비적인 전투였다. 자, 그럼 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냥 와 적의 대장선 불태웠다. 와 적 10,000명 죽였다. 짱이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조선이 반격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수군인데 첫째,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일본은 최대한 빨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육상으로 올라가서 서울로 들어가는 게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일본의 목표였어요. 왜? 왕 잡으려고요. 자, 그러면은 빨리 가기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보급품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나중에 바다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배달해 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육상으로 뛰어. 조선 왕 잡으려고 뛰어. 이게 일본의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로 배송시켜 주려 그러는 일본군들을 어떻게 된다? 여기서 한산도 대첩에서 딱 길목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막아내게 되는 거죠. 아까 위치 봤을 때 한산도가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바다. 일본군들이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쪽 지역이 뭐냐? 바로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이런 전라도의 곡창지대 역시 일본군들의 약탈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수군의 승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군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활약을 했냐? 의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병은 원래는 병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의로운 병사들을 우린 의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식 병사는 아니기 때문에 무기는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막 뭐 대나무 잘라가지고 축창 만들고 뭐 집에서 뭐 호미 같은 거 들고 오고 그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해가지고 탈곡하던 막 그런 것들 들고 와가지고 싸웠어요. 사실 무기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익숙한 지리. 우리 동네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쪽으로 가면은 막다른 길이고 이쪽에 가면 절벽이 있고 여기에 숨으면은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소수의 병력으로도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일본군들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의병 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곽재우 장군. 이런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항상 붉은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해서 별명이 뭐였다? 홍의 장군. 예, 붉은색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서 홍의 장군, 곽재우. 뭐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병 중에 대표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또 스님들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병사가 된 건 우리가 승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승병 대장 중에는 이제 사명대사라고 하는 인물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승병과 의병 이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조선의 육군이 패배하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수군, 땅에서는 의병 이렇게 일본에게 반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때쯤에 있었던 유명한 전투로 진주대첩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이 진주라고 하는 곳이 또 어딥니까? 위치가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한산도처럼 전라도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딱 있죠. 이 진주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진주성을 지켰던 장군 이름은 김시민 장군이에요. 그래서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 약 3,800명의 군인으로 3만 명 이상의 일본군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진주성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진주성을 지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은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김시민 장군이 이때 얼마나 잘 싸웠는지 김시민 장군이 죽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일본이 2차 진주성 전투 막 이런 것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일본군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제 김시민 장군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인데 막 김시민 장군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록들이 일본에 나와 있어요. 아, 김시민 등장하면 어떡하지? 뭐 김시민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을 정도로 진주성 전투에서 진짜 거의 10배가 가까운 일본군들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인물이 김시민 장군 되겠습니다. 또 이 진주성 전투는 여러분들이 지역 축제, 나중에 이제 방학은 아니겠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진주성 앞에 이제 진주의 남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요. 여기 유명한 축제로 진주 남강에 유등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 공개하게 되면 이렇게 등 있죠? 이쁜 등들을 띄워가지고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진주성에도 라이트업도 해가지고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운 축제가 되겠는데요. 이 진주 유등축제의 설명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김시민 장군이 이제 일본군에게 성이 포위당했을 때 바깥이랑 연락을 하기 위해서 뭐 등을 띄웠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 전설에서 이제 시작된 축제가 유등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 축제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방문해 보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밀리고 있다가 한양 뺏기고 평양 뺏기고 이걸 나라가 망하나 싶었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한승대첩으로 한번 쫙 반격을 시작하게 되고요. 진주대첩에서 김시민이 잘 틀어 막으면서 이제 전쟁이 일본의 생각과 다르게 지지부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군은 빨리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까지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해 겨울에 드디어 이제 명나라의 황제의 명령을 받은 명나라군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나라 군대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임진왜란에 일어나게 된 그 배경,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처음에 스토리가 초반에는 밀리다가 이제 역전하기 시작했다. 그 원동력은 수군과 의병이었다.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